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합격의 법학원 실무 전담 평가사인 하동수 평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초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감정평가의 실무라는 과목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무가 우리가 배우는 이론, 그 다음에 법규가 있죠. 2차 시험에 이론과 법규의 모든 내용들이 일로 다 응축이 돼가지고 감정평가 보고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하고 법규에서 또 담아내지 못하는 1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1차 시험 경험 다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합격하셨다고 그랬고. 합격하셨을 거고. 합격하셨어요? 합격. 처음에서, 오늘 처음. 그럼 1차 공부도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셨구나. 1차 여러분이 부동산학 원론이 있죠? 원론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실무하고 굉장히 많이 인접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법규라고 하죠. 요즘도 관계법규라고 부릅니까? 예, 부동산 관계법규 해가지고, 국토의행위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법, 요즘은 지적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공간, 측량, 정보, 맨날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옛날로 얘기한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그 다음에 등기법, 국유재산법.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총망라해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예, 1차하고 2차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즉 1차 공부를 한 것이 바로 2차 시험지에 써지는 건 아니지만 2차 실무라는 과목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베이스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건축법이라든지 전부 다. 업계에서 가시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랬는데 1차 공부하실 때 관계법규 하실 때 건축법 굉장히 어때요? 느낌이 어땠어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시게 재밌게. 관계법규 어땠어요? 건축법. 스킵 아니었어요, 혹시? 스킵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요, 건축법을. 어느 정도 유해생들, 1차 경험이 한두 번 정도 계신 분들은 나중에 가면 건축법의 용어나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고 건축법 스킵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 4문제 나오나요? 3문제? 그죠? 그냥 이렇게 쭉 기둥 세워버리고 말자. 재수 좋으면 하나 맞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업에 오셔가지고 실무라는 과목을, 그러니까 평가사라는 거를 작성을 할 때, 평가를 하실 때 이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은 붙고 나서 그때 건축법 보시면 돼요. 예, 그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1차라는 과목이 2차와의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 없는 건 아니고 저기 밑바닥에 그냥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인데.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을 갖다가 배우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1차 과목에 부동산학 원론이 없었어요. 학개론이. 근데 학개론이 몇 년 전부터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2차 공부하실 때 이론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이론. 그거 공부하실 때 굉장히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와닿을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부동산 학개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를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늘 설명하는 것들이 그 얘기구나. 다 이해 가십니다. 이해 가시고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근무처는 항상 저희가 업계에서 얘기하죠. 우리나라 1등 법인 제일감정, 저 고향이 여기입니다.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북지사에 있고요. 이번 제가 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근데 지사장까지 됐는데 벌써 여기 와갖고 왜 강의를 하냐? 저는 이게 좋거든요. 수업하는 게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아가지고 힘들지만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큰 목차로 부동산 개요, 그 프린트 받으셨죠? 예, 부동산 개요, 감정평가의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 3방식의 객관,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이제 훈령으로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법률이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아마 국토부 훈령일 겁니다. 국토부 훈령.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문,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라는 게 크게 객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정평가라는 게 그냥 실물을 빼겠습니다. 결국 감정평가 보고서 쓰는 게 저희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합격해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해가지고 의뢰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일반 평가가 있고요. 이제 공적 평가가 있어요. 일반 평가. 일반 평가라면 여러분이 아마 현업에 이제 가셔서 이제 수습대하고 이제 그 소속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담보일 거예요. 담보 평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이 의뢰를 하죠. 여기 아마 제가 볼 때 이 합격의 법학원 이 건물 있죠. 이것도 아마 등기 떼보면, 등기 발급해보면 아마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를 자기 지분으로 다 산다는 건 바보죠. 모르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나는 그냥 빚지는 거 싫어 해가지고 그냥 자기 지분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1차 때 배웠잖아요.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 보기 하거든요.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그 수익을 창출시키는 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라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서울 시내 부동산들은,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동산들은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웬만한 부동산들은.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 100% 지분으로.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바보입니다. 지금 시기에. 물론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담보평가, 그다음 일반거래, 뭐 시가평가, 뭐 경매라는 게 약간 공적 기능을 띠지만, 뭐 경매평가, 뭐 기타 등등. 이제 공적 평가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표준지 평가를 하겠죠. 표준지 공시지가 이번에 공시됐죠.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많죠. 너무 많이 올랐다. 또 얼마 전에 또 최근 며칠 전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됐죠.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저희 평가사가 안 합니다. 네, 조사 산정이기 때문에 감정원이 하는 거예요. 네, 평가사들이라는 건 표준지만 하고요. 표준지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2차 과목에서 보상법규 시간에 그 배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인의 토지를 강제로 뺏어버려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사가 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당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당 보상 가격을 제시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소유자들이 이 가격이면 넘겨줄 수 있어. 근데 이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이. 그래서 이제 수용의 그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법규 때 배울 때는 협의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을 가고, 이의 재결을 가고, 행정 소송을 가고, 이게 불복 절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상법규 때 아마 그거 배우실 겁니다. 보상법.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감정평가 좀 제가 단점은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 없다는 게 장점. 예. 이제 평가사로서는 가장 좋은 게요. 소위 얘기한 저희가 뭐, 요즘 뭐 10대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8대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뭐 몇 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순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닌 것 같네. 저기 좀 이렇게 뭐 한 8, 9 뭐 그 정도 있고. 그쵸? 예. 그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예.
여러분이 이제 업계에 가셔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 예, 먹고 사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왜 먹고 사시는 데 지장이 없냐? 자기가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정평가업자라는 그 권한 하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이런 자격증 없어요. 변호사가 뭐 국가에서 일 줍니까? 세무사가 줍니까? 변리사? 회계사? 없어요.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다 영업입니다. 영업인데 평가사만 국가의 공적 기능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매평가, 평가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평가사한테 다 줍니다. 경매평가 해달라. 보상평가 평가사밖에 못해요. 표준지평가 평가사밖에 못해요.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것들이에요. 국가에서 그냥 기본으로 그냥.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뭐 토지나 부동산을 뭐 팔아야겠다.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 팔아야 되면 그 뭐 일반 사적인 시장에서처럼 개인과 개인 간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국공유지를 갖다가 처분할 때도, 또 뭐 할 때도, 매입할 때도.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산실 같은데, 요즘 전산실이라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컴퓨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쓰다 보면 어때요, 그 컴퓨터? 오래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 그 마음대로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걸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용품이라고 합니다. 불용품. 쓸모가 없다 이제. 내용 요소가 돼서. 그럼 이 불용품을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는 거의 90% 이상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용품은 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다 고철 가격이라서.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저기 해양경찰, 전라북도 그 해양지방경찰청이 있는데, 해경에서 선박 그거를 갖다 해체 조건부로 해서 평가를 의뢰받았어요. 경비정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타다 보니까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제가 평가해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내면 그분들이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요. 온비드에다가 올립니다. 평가를 한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이 맞으면 살 것이고, 안 되면 이제 유찰 되면서 되겠죠. 시장에서. 네, 아마 제가 평가한 것 중에 최소 평가액을 해봤습니다. 5만 원. 5만 원. 대박이죠. 5만 원 진짜. 수수료가 아니고 감정 평가액이 5만 원. 그리고 제가 평가해 본 것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3조짜리 해봤어요. 3조짜리. 3조짜리. 근데 3조면 여러분 그 공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평가사 되시면 맨날 이제 숫자에 이제 뭐 10억 그런 것들은 뭐 돈 같지도 않아요. 돈이 아니라 뭐 이게 뭐요? 이거 싸구려 부동산이네. 실제로 뭐 1억짜리 집도 없으면서.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요.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동산과 부동산을 저희가 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사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치, 뭐 가격, 뭐 같은 논리니까 가치와 가격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직군이에요.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새우깡 있죠, 여러분? 새우깡. 요즘 한 1,000원 하나요? 과자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요. 그거 이제 공산품이니까 이제 가격을 갖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것도 평가 없이 그냥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냥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얼마에 삽시다 팔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결국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 오해나 소지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죠?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다 법원으로 가죠. 그죠? 그럼 법원으로 가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평가받아 오세요. 평가받아 오세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까 뭐 경매평가는 좀 변론으로 하고 각각의 이제 부동산에 관해 소송이 들어가거나 소송이 재산 그 이혼 분할 소송. 아, 이혼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재산 분할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땅을 주셨는데 그 미리 저기 유언을 안 남기셔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형제지간에 막 네가 아버지 모셨냐 내가 모셨냐 하고 막 싸워요. 그 뭔가가 있나 봐요. 가지고 뭐 분할 소송할 때 그때라든지 아주 평가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가평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유일한 직군이다.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뭐 부동산에 관련된 판사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판사 역할. 우리가 가격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 유사 명칭 행위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업이라는 그거를 갖다 유사 명칭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 평가사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오픈이 됐거든요. 평가사란 직업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죠? 혹시 주변에 얘기해 보셨어요? 평가사 공부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모르죠? 얘기해 보셨어요? 잘 모르죠? 예. 평가사란 직업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아니면 아까처럼 저기 뭐야 그 공익사업에 편입돼가지고 보상 들어가시는 분들. 일반 사람들은 평가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평가사를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재산이 있어야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라는 직업을 잘 몰라요. 심지어 평가사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담으로 뭐 병아리 감정하니? 병아리 감별하니? 그러다가 이제 농담으로 하다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던 게 그 진품면품이 아직도 하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잖아요. 도자기. 그죠? 진품명품. 그분들은 뭘까요? 그분들은. 뭐 거기서 맨날 이제 감정금액 하니까 평가사가 저거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TV에서 나오는 거죠. TV에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갑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가격을 갖다가 만약에 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결국 또 판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정서 받아와라. 왜? 그 가격을 갖다가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평가사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왔습니다. 제가 뭐 알아요? 도자기? 이조백자가 뭐고 고려청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인사동이죠? 그 유명하신 분들 가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가치를 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다 해주겠죠. 그럼 이제 정보를 조언을 얻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내고 제 사인으로 해서 나가면 그게 평가서 그 가격인 거예요. 그분들이 정보 조언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분들의 가격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가치와 가격을 낼 수 있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감정평가사밖에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자꾸 새는데요. 이게 전반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주제가 가볍거든요. 동산과 부동산 구분은 우리가 이거 민법에서 배우죠? 민법에서 뭐 공시방법의 차이, 공신의 원칙,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자동차 등록증 있잖아요. 동산은 일반적으로 저기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들은 의제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자동차 뭐 등록증이나 선박이나 그런 것들, 임목이나 뭐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제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그 등기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죠. 학개론이죠. 뭐 자연도 특성, 뭐 고부연계, 용병사 이렇게 외웠죠? 고부연계, 용병사. 이론할 때 또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바탕의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바탕에 의해서 실무라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예, 고부연계, 용병사.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효상, 유의, 그렇게 외우죠. 효용성, 상대적 희송성. 1차 다 하셨잖아. 효상, 유의. 그죠?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이전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이게 가격이, 균형 가격이 설정되는 거 아니냐. 거래량과. 이제 이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효 수요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죠. 일반적인 재화는 막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막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국토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정해져 있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또 하나가 생깁니까? 그죠? 안 생기잖아요. 이제 하나의 땅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인간이 이제 뭘 합니까? 이 땅을. 이렇게 쪼개죠,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해가지고, 땅의 필지가 증가하는 것 뿐이지, 또는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매립지. 그죠? 새만금 매립지. 땅이 생겨버렸잖아요. 제가 아까 근무처가 전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 매립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한번 가보셨나요? 새만금? 차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그럼 나중에 공부 안 되시거나 혹시 데이트 가실 일 있으면 글로 한번 쫙 잡아보세요. 군산에서 부안까지 그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도를 타고 가시다 보면 지금 여러분 선유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선유도도 갈 수 있고 야미도 좋아요. 그 해안도로. 올해 12월 31일 날 동해안 가지 마시고 글로 가세요. 서해안이잖아요. 섬에서는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어차피 다 망망대해인데 다 보여요. 해 뜨는 거. 괜찮습니다. 예, 진짜 괜찮습니다. 그 동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이제 부동산 결정이 돼서 형성, 유지, 수정, 파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 일지계 하죠. 일지계 해가지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학계론에서 배웁니다. 1차 학계론에서. 배우시는 거니까. 자, 개요. 가치 다원론. 이런 얘기도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것도 학계론에서 배우죠. 지역 분석. 자, 예를 들면 여러분, 2차 공부를 처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일종의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 사례. 즉, 옆에 땅이 100만원, 내 땅은 105만원, 첫 땅은 110만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100만원인데 나는 왜 105만원이고 얘는 110만원이냐. 그러면 비교의 어떤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좋다든지, 형상이 좋다든지. 거래사례 비교법 해가지고, 산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표준지. 자, 이게 이제 평가사들이 하잖아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이제 대표성이 있는, 이제, 거사비도 이제 사례 가격 있겠죠? 사례 가격에 사시, 참, 평가하기, 뭐라고 해야 되나, 편해요. 편안하게, 좀 그렇지만, 저희 공시 이게 다예요. 변리사들이 되게 힘들죠, 변리사들이. 혹시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 중에 변리사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제 고통의 직업입니다. 고통의 직업.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으세요? 아시면서. 변리사들이 결국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특허권을 이렇게 해준다거나 대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이고 계속 신기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죠. 그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 보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왜? 계속 신기술은 나오니까. 그죠? 평가사는 끝. 심지어 그래서 혹자는 감정평가사를 갖다가 좀 까는 그 직업군들이 하는 말이 평가사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나와? 그렇게 야 노동의 그 투입되는 노동에 비해 이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굉장히 크다. 큰 직업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다. 네, 삶의 질이 좋습니다.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굉장히 좋은 직업군입니다. 물론 그 수습평가사나 그 초기에 있는 평가사들은 힘들죠. 네,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연차수가 이제 좀 되시면 워라벨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저 지역 분석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 있죠, 지. 앞글자 따서 지. 즉 어떠한 가격이 나오려면 가격 지가 수준 중요한 건 우리가 1차 때 다 배우셨으니까 지역의 지가 수준의 전반, 즉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갖다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저쪽은 주거지역이에요. 노변을 하나 따라서.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 이쪽은 전부 다 보니까 1층이 다 상가고 다 상업이에요. 상가 지대예요. 지대. 그 반대편은 지나다 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 반대편은 막 원룸 같은 거 많이 지어 있고 이제 주거지대예요. 주거지대죠.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땅값이 높아요. 여기 땅값이 높아요. 여기 땅값이 높겠죠. 수익이 나오는 땅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이에요. 얘가 뭐 60만 원이라고 할게요. 즉 지역 분석을 하는 게 바로 그 부동산이 속한 그 지대가 어떤 지대냐, 상가지대냐, 주거지대냐. 그 지역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격 수준 한 100만 원 정도 한더라. 일단 수준이 그걸 작업하는 게 저기 지역 분석이에요. 이 지역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가접 환행 했기 해가지고 개별 요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죠. 이제 가격 수준을 갖다가 판단을 했어요. 가격 수준이 이 지대는 100만 원이구나. 그럼 100만 원 정도 수준을 하는데 이 도로가 붙어있는 여기는 한 11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105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이제 각각의 개별의 부동산마다 가치 형성 요인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별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 그럼 저희가 평가할 때 이 개별 요인에 집어 들어가는 게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가접, 환획, 행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사례와 대상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좋아. 얘보다는 얘가 이건 나빠. 접근성은 나빠. 환경은 얘가 좋아. 뭐 획지 조건은 얘가 좋아. 그럼 서로 우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게. 자, 오늘 총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왜 하셔야 되자면 이제 비교 방식 중에 제가 지금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대표적인 내 땅을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여러분이 하나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그쵸? 가격 사례들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하나 찝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찝어내기 위해서 비슷한 요인을 갖고 있는 걸 빼내야 돼요. 거기에 첫 번째인 게 뭐냐면 바로 공법상 제한이에요. 부동산은 다 공법상 제한이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법상 제한이 뭐죠? 1차 때 다 배우셨잖아요. 네? 용도지역.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땅이 지금 일반 주거지역 내 토지를 갖다 평가하는데 저기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요.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배우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뭐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표적인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게. 그런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들을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 부동산과 같은 조건에 있는 거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여러분이 사례 선정하는 기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1차 때 배웠던 이 용도, 그 공법상 제한, 뭐 도시관리계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뭐 도시개발사업, 뭐 정비사업, 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다 나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분류, 도시지역엔 주상공록이 있고 관리지역엔 보생계,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내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사례를 갖고 와야 된다. 동일한 용도지역의 사례를 갖고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1차 때 배우셨잖아요. 뭐가 달라지죠? 뭐 크게 그냥 뭐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고 또 그 용도 지역 안에서 그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하고 나서 입점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의 용도가 틀려지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밖에 안 된다. 여기는 숙박시설이 안 된다. 여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뭐 모텔 안 된다. 그죠? 그 땅의 가치가 공법상 제한에 의해서 규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차가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현업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봐요. 1차 때는 그냥 답을 맞히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2차 때도 마찬가지로 풀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현업에 가시면 자료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이 다 수집해야 돼요. 그죠? 수집해야 되는데 이 사례는 용도지역은 같은데 이상한 제한이 걸려 있어. 예를 들면 뭐 역사, 문화, 뭐 미관지구 뭐 그런 게 걸려 있어요. 이게 뭐지? 시청에 전화해봤어요. 이게 뭡니까? 예, 미관지구 설정해놔서요. 3층 이상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개발이 규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옆에는 3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같은 구역이라고 봤는데 땅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공법상 제한이라고 해요. 공법상 제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틀리면 큰일 나요. 평가상. 징계 먹습니다. 예, 징계 먹어요.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주상공록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 6, 7, 9, 8, 8, 7, 7쪽 이쪽에서 그냥 건폐율 외우고 계시고, 뭐 용적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또 시도 조례에, 시군 조례에 의해서 조금씩 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자, 이걸 왜 알아야 된다고요? 평가할 때 공법상 제한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1차 때. 왜 이걸 자꾸 외우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물론 그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맞히려면 외워야죠. 그죠? 근데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못 맞추고 그냥 당연히 건폐율은 뭐가 좋지 느낌은 오잖아요. 상업적이 절로 높겠죠. 뭐 예를 들면. 그죠? 어차피 이거는 다 합격하셔가지고 합격자와 그러니까 평가사와 수험생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뭔가를 할 때 수험생은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평가사는요. 찾으면 돼요. 그때. 찾아보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죠? 근데 뭔지 느낌은 알아야죠. 그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 때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 머리 아픈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평가사가 되시면 이제 그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평가사한테 물어봐요. 그거 뭐지? 그러면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다 까먹었네. 다 그래요. 누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용도 지구 해가지고 뭐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구에 또 걸려 있어요. 이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보시면 공법상 제한이 다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용도 지역은 뭐고, 혹시 무슨 지구에 걸려 있는지, 뭐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접도구역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뭐 상수도 보호구역인지, 그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물론 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번에 작년도 시험이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저촉돼 있는 거. 예, 용도구역은 굉장히 강한 일반적 제한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반적 제한, 개별적 제한이라고 이제 배울 건데, 그 보상할 때. 혹시 그 여러분 그 특별한 희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2차 공부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가 조정구역, 뭐 수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왠지 느낌이 어때요? 이 구역들이. 딱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이걸로 묶이면 어때요? 왠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아,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개발 제한. 도시자연공원. 아휴, 여기 공원밖에 안 된대. 시가 조정구역. 시가가 너무 저기 무질서하게 커지니까 묶어놔버린 거죠. 묶어놓고, 니네 뭐 할 때는 뭐 해라. 우리한테 심의 받아라. 그건 거예요. 심의 받아. 심의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 해줄게. 그건 거죠. 수자원 보호구역. 이것도 안 좋죠, 이것도. 그죠? 이런 구역에. 이게 굉장한 행위 제한이 굉장히 걸리는 것들이에요.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업 제한 좀 그렇고, 그, 녹지 지역. 예를 들면 자연 녹지 지역에 있는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 있는 자연 녹지 지역과 개발 제한 구역이 없는 자연 녹지 지역. 땅값의 차이는 누가 더 높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걸리지 않은 애가 높겠죠.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렸으면 말 그대로 뭡니까? 개발 제한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행위 제한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개발 제한 구역을 새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때문에 그 특별한 희생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수도권에만 존재합니다. 거의 개발 제한구역. 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녹색지대. 그린벨트.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개발 제한구역을. 그린벨트. 그럼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들도 똑같은 저기 대지인데 땅값의 차이가 있어요. 건물이 없는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어요. 건물값은 변론으로 하고 어떤 땅값이 셀까요? 건물이 없는 거, 있는 거? 있는 게 세요. 왜 그럴까요? 예? 더 이상, 즉 건물이 있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근데 건물이 없는 땅은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나 거기에 취지에 부합해서 심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럼 그게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를 받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높냐면 그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물이 올라와 있는 땅의 소유자는 뭐 할 수가 있냐면 이축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축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값이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땅값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저희가 보상 평가할 때나 일반 평가할 때도 이제 평가에게 이제 불만이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땅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가격을 내면 이제 막 뭐라고 하시죠. 저희한테. 저희 직업이 요거 얻어먹는 직업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 소유자께서는 야, 여기도 농사 짓는 땅이고 여기도 농사 짓는 땅인데 오히려 내 땅에서 더 저기 벼
저가 저기 더 많이 나오는데 수확량이 왜 내 땅값이 더 작어? 평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요. 말씀드리죠. 아니, 농사의 그 어떤 수확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땅에 기본적으로 이쪽 땅이 뭐였냐면 보전 관리예요. 이쪽 땅은 계획 관리예요. 똑같은 농경지예요. 누가 높아요? 왠지 보전 관리니까 어때요, 느낌이? 보존해야 될 땅 같잖아요. 계획 관리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똑같이 현재로 농경지로 쓰고 있지만은 용도 지역 차이예요. 그게 바로 땅을 갖다가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느냐, 손쉽게 개발할 수 없느냐, 그것도 일종의 행위 제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땅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공법상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까 공식 명칭이 뭐였죠? 공간 뭐였죠? 제가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외우질 못하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1차 보셨잖아요. 뭐예요? 공간정보 뭐 구축에 관한 뭐 어쩌고 그거죠. 예, 옛날에 지적법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지적법 그러는데 28종이 있죠. 28종이. 그죠? 다 외우고 계시죠? 아니, 물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것만 외우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다 글자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각 땅에 지목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전, 답, 과수원, 목장, 뭐 하천, 뭐 학교용지, 대, 뭐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럼 일단은 느낌으로 보세요. 이 전이 비싸요? 대지가 비싸요? 일단 대지가 비싸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땅에 일단 지목, 당연히 근데 이 우리 공간정보 거기에는 지목은 이건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거.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막 혼용해서 쓰는데 대지와 대가 있습니다. 대지와 대. 대지하고 대는 뭐예요? 둘 다 건축물이 왠지 있는 땅이고 지을 수 있는 땅 같잖아요. 그죠? 어떤 게 큰 개념일까요? 그냥 찍으세요. 50%니까. 그냥 느낌으로. 대지가 좀 더 큰 개념이냐, 대가 큰 개념이냐. 대지가 큰 개념이에요. 대지가. 이 대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옛날 법, 지적법. 지적법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대로 그냥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라고 해요. 지적법상. 공간수로 그거. 대지는 왜 더 큰 개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고용지 있죠. 창고용지. 여기 있죠. 창고용지. 그럼 창고용지도 결국 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창고라는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크게 폭넓게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그 건물이 창고다, 좀 뭐 주유소다, 그러면 이게 지목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대지라는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대지라는 게. 우리가 건축법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대지라고 그러죠. 제가 건축법 자꾸 스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스킵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하긴 뭐 1차 끝났으니까 뭐 기억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래도 보셔야 된다니까. 건축법상 우리가 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간수로 거기에 공간 정보 거기에서는 우리 대라고 하죠. 느낌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느낌이 나중에 오실 거고. 그 이제 이렇게 28종으로 해가지고 지목들이 다 정해져 있다. 지목들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저게 공적 장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에 갔다가 우리가 그 토지를 보면요. 여러분 토지에 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국가의 소유의 땅이나 국유지나 그런 거 빼놓고는 전부 다 평가사가 뭘 한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잖아요. 공시지가 중에 대표성이 있는 거에 공시지가 중에가 아니고 여러 토지 중에 대표성 있는 필지를 하나 찍어가지고
그 땅에 공시지가를 매겨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가 산정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의 가격을 갖다가 개별지들을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배율, 뭐 도로 조건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각 개별지의 가격을 다 입혀버려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 토지에 전부 다 저렇게 이용 상황이 다 적혀 있어요. 이 땅은 현재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뭐 주상복합이다. 전답 임야다. 뭐 특수토지다. 공공용지다. 공공용지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얘하고 얘하고 뭔 차이예요, 얘하고? 예를 들어서 얘하고 뭔 차이예요? 주상용, 주상나지. 주상용 먼저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읽을게요. 간단하게. 여기 상업용과 상업나지가 있죠? 예, 상업용과 상업나지가 있잖아요. 상업나지라는 건 뭐예요? 상업나지. 나치가 붙었죠? 나치. 왠지 뭐예요? 나지란 말이 저기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홀랑 벗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땅 위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업용은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구분은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그 얘기. 나지자가 붙은 건 건물이 없다라는 얘기고 나지가 안 붙은 건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상용은 뭐겠어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어떻게 돼 있다? 같이 혼재해서 쓰고 있다. 이 건물은 좀 그렇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원룸지네나 그런 데 보시면 1층에 뭐 있어요? 1층에 뭐 편의점도 있고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뭐 카센터 같은 것도 있죠? 1층에 있고 이제 위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원룸 있고 또 위쪽에 뭐 주인 세대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상용이죠. 주상용. 주상용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갖다가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답은 말 그대로 답이죠. 답 창고는 뭐겠어요? 이제 답에다가 이제 뭐 창고를 지어놓은 걸로 쓰고 있다. 심지어 뭐 답 축사도 있고 답 기타는 답은 답인데 창고도 아닌데 여기 뭐가 있긴 뭘 하긴 한다. 근데 참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그렇다. 근데 애매할 때는 이제 답 기타로 표기를 해요. 이렇게. 조림은 뭐예요, 여러분? 조림과 자연님의 구분은. 조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뭐 한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잘 갖고 놓은 거죠? 임야가 있는데 임야에는 다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산이 푸르잖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옛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그냥 이렇게 쭉 있었던 나무다. 그건 다 뭘로 표기하는 거예요? 임야 중에 다. 자연림이라고 표기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뭐 녹지사업 일환으로 임야에다 사람들이 어떤 조합이나 산림조합, 그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조림해가지고 다 심어놔요. 그 이제 인공으로 한 조림이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땅값 차이는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임야인데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참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미술학원만 다녔어도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이건 조림이에요. 조림.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거고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던 자연림이에요. 똑같은 임야예요. 임야. 저기 뭐 강원도 가다 보면 뭐 험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임야예요. 그럼 땅값을 봤을 때 땅값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가지고 조림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면 야, 조림된 나무는 예를 들어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임목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명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1학년 때가 아니라 1차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무 자체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팔 때 야, 이 나무는 뭐가 가능하다. 벌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러한 그 행정청이 알아보니까 언제든지 이 나무는 베어가지고 저기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런 허가가 다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땅이 더 높게 되겠죠. 그렇다고 나무값하고 땅값하고 따로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체로 거래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조금 더 높겠죠. 얼마보다. 얘는 왜 안 돼요? 자연님이죠. 자연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벌목, 반출허가가 안 돼요. 이거 받기가 힘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들이 그럽니다. 특히나 보상할 때요. 보상 평가할 때 임야를 평가하는데 이제 소유주가 와요. 뭐라고 오냐? 이거 나무는 왜 안 해줘요?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장님이 심으셨어요? 모르겠어. 내가 살 때부터 이렇게 했어. 그쵸? 나무값까지 같이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이 지금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도 없고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갖다 파실래요? 벌목 반출허가도 안 나옵니다. 벌목 허가도 안 나오고 반출허가도 안 나와요. 이 나무는요 그냥 그 사람이 사는데 그냥 공기를 산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값은 별도로 쳐주지 않습니다. 나무값 별도 쳐주지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인공적으로 조림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따로 그 나무에 대해서 인목을 따로따로 지작물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배우지만 인목평가라고 배워요. 인목평가. 나무 자체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나무 자체를. 그럼 얼마 전에 여러분 좀 하고 좀 쉽게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불나가지고 새로 재건하면서 거기 소나무 있잖아요. 금강송이냐 뭐냐 굉장히 비싼 소나무들. 그쵸? 그것들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어디 삼척에 굉장히 좋은 금강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벌목 허가를 받아가지고 벌목하고 그 자리에서 나무 시장에서 그냥 서 있는 자체로 공매가 들어가요. 경쟁 공매가. 그 나무 서 있는 자체로 해서 막 딱딱딱 그 자리에서 얼마 해가지고 조경업자에 가서 싹 벌목해가지고 이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진짜 나무 전문가 아닌 이상 그게 이렇게 남대문에다가 딱 해놓으면 그게 진짜 금강송인지 저기 러시아산 리기다 소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걸렸죠? 그거. 예, 이거 완전 다 야매다. 예, 소위 얘기하는 대목장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도 평가는 할 수가 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림하고 자연님하고 바로 이런 차이다. 사람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갖고 놓은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건지. 이제 토지임야 같은 거는 다른 것들은 다 아니까 용어만 이제 토지임야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임야는 임야인데 여러분 이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국도 주변이나 가다 보면 임야인데 산을 갖다 탁 깎아놔 버렸어요, 그죠? 산을 깎고 나무가 없어. 그리고 막 전처럼 쓰여, 전. 그쵸?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걸 토지임야라고 그래요. 토지임야. 임야는 임야인데 임야에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좀 개발 가능한 토지 쪽으로 오는 걸 우리가 토지임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토지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에. 즉 등록 전환된 토지. 배웠죠? 1차 때. 등록 전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임야도에 존재하는 그게 임야니까 지적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적도도 어디에 있겠어요? 임야도예요. 그죠? 임야도예요. 임야도. 지적도가 아니고. 일반 토지는 자 보세요. 일반 토지는 자 일반 토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임야라고 할게요. 산 아니면 다 그걸 거니까. 일반 토지는요.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임야는요. 임야 대장에 돼 있어요. 임야 대장에. 임야 대장에. 그리고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목이 임야로 찍혀 있는 것들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지목이 임야인데 공부를 떼보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데. 그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토지임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임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도 지목이 임야인데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돼 있는 임야와 임야인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있는 그 임야는 둘 간의 가격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뭔 얘기입니까? 다 한글이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없죠,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여기서? 혹시 여기 이용 상황 중에? 여러분 국어가 뭔지는 알죠? 예, 국어. 그 올챙이 잡는데 그 개구리랑 그 농경지 가다 보면 농하고 논하고 보면 이렇게 파여가지고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국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다 뭐 아는 거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그 평가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의 실무에서 이제 진짜 백이 이제 기초가 되는 이 도로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기 전에 그러면 왜 도로가 중요할까요? 그것만 제가 화두를 던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왜 도로가 중요할까요? 땅에서. 여러분 그건 아시죠? 도로가 안 접혀 있는 땅을 뭐라고 하죠?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 맹지하고 도로 붙은 땅값은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렇죠? 여기는 그 땅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땅값의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땅인데 야 여기서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 농경지라고 하면 여기서 수확량이 많이 나고 수확량이 덜 나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평가사 입장에서는 수확량을 보는 것보다는 수익적인 보다는 그 개발 가능성에 봐합니다. 개발이 가능하느냐. 개발이 가능하려면 도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붙어 있는 땅과 도로가 붙어 있지 않는 땅은 개발 행위 자체가 어렵냐 쉽냐 그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그 개발 행위를 받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분은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로를 개설하려면 내 땅을 통해서 직접 도로를 개설 못하니까 남의 땅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도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한 5분만 쉴까요?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58분이니까 3시 5분에 할게요. 예.